오늘의 마지막 세션 4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세션은 에너지 안보와 신재생 에너지 경제력 강화 방안입니다. 손정락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님이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를 맡고 있는 손정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패널의 주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는 한 15분 정도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에 앞서 현재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달 개최된 COP26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개최되는 COP였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 각국이 제출한 LEDS라든지 NDC 목표를 점검을 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COP26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요국들이 어떤 것을 욕심을 내는가 하면 일단 석탄 발전 폐기를 선언문에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반대로 석탄 발전 폐기가 아니라 석탄 발전 축소로 이렇게 선언문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COP26가 끝나고 나자 일주일 만에 인도 뉴델리 지역에 닥친 극심한 스모그 현상으로 인도 뉴델리 지역의 반경 300km 내에 있는 11개 석탄 발전소 중에 6개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COP26에서 석탄 발전 폐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도가 어떤 스모그 현상 때문에 자발적으로 석탄 발전을 일주일 만에 발전소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한 보름 있다가 세계 유가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 역시 석탄 발전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유가에 견디지 못해서 자국이 갖고 있던 석유 비축률을 방출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동맹국한테 각국이 갖고 있는 석유를 방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호주의 석탄을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그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요소수 사태에 이르는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됐고요. 급기야는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COP26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중요한 어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큰 소용돌이를 맞이하는 그런 중요한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떤 에너지 지오폴리틱스의 큰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에너지 세큐리티 이슈가 결국에는 부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에너지 세큐리티 이슈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 이제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던 국가들이나 단체들은 이 기회에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던 석유나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넓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기사에도 알다시피 재생에너지로 가게 되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런 저항도 지금 만만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 유가 변동 추세를 살펴보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세계 유가는 역사적으로 스플라이 피크와 디밴드 피크의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스플라이 피크라는 얘기는 석유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데 공급이 모자랄까 봐 걱정하는 어떤 그런 시대. 또한 디맨드 피크라는 것은 석유 외에 다른 대체재들이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사용하게 돼 가지고 석유의 수요가 모자라서 더 이상 석유를 팔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대한 고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차트는 계속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지난 한 80년간 유가가 평균 유가가 한 50불, 그다음 지난 한 40년간 평균 유가가 61불, 20년간은 평균 유가가 70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어떤 트렌드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이 결국엔 1970년대 후반에 중동 사태로 인한 그 유가 불안정 현상, 세계적인 패닉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우리 처음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대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대체적인 에너지를 태양열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 기구로 그때 마침 카트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DOE가 설립이 돼서 에너지성이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석유 가격이 왕창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얼터너티브 에너지라는 이슈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그 원유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스프라이 피크 시기를 지나다가 최근 들어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있고 난 다음에 신기후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제 석유 석탄이 아닌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세계 시장이 재편성이 됨에 따라서 결국 디맨드 피크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상태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스프라이 피크 시대로 그렇게 접어드는 그런 과도적인 시대의 시발점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IEA에서 EU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4번째, 특히 전력 공급 영역에 보면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가속화라는 이런 어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석탄과 석유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얼터너티브 에너지 혹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리뉴얼 에너지와 관련된 석탄 및 태양광 산업을 가속화시켜야 되겠다는 어젠다를 10가지 어젠다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970년대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세계적인 현상은 그야말로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오일 쇼크가 진정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오일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얼터너티브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IEA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최근 발전 부문에 세계적으로 투자의 한 70%가 재생에너지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970년대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른 굉장히 큰 시사점이 뭐냐면 이미 지금 현재 리뉴얼 에너지 시대는 얼터너티브 에너지 시대와는 달리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글로벌 보급 전망에 보면 태양광, 풍력 등등에서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라는 이슈가 세계적인 주력 산업으로 정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특히 그 중국인데 중국이 이런 재생에너지 글로벌 시장 확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시사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 에너지 정책 현안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어떤 현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정부나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될 국가 에너지 정책의 3대 키워드를 뽑으라면 일단 에너지 세큐리티, 에너지 안보, 그 중에서도 전통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은 이제 스프라이 피크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핵심 광물들, 우리 6가지 크리티컬 미네랄을 이야기하면 그 안에 리튬 뭐 등등 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광물들을 적게 확보하는 것도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비록 이제
단기적인 중기적인 이슈에 밀려서 조금 더 장기적인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NDC 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 시나리오 구현은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와 특히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혁신이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이제 산업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화를 시키고, 특히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전통 제조업,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주력 제조업 산업 중에 하나였던 석탄, LNG,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통 에너지 제조업 사업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되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그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뭐 대충 다 잘 아시는 데이터입니다만, 왼쪽의 것이 설비 용량, 오른쪽의 것이 발전 용량인데, 설비 용량은 목표 초과를 달성 중에 있고 발전량은 목표 대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2030 NDC에 우리가 그 목표로 설정했던 이 값에 따르면 이 따라가는 트렌드가 아직도 너무나 그 완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대설정할 것인지 이 가속도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제 또 다른 고민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풍력의 보급 실적을 보면요, 지난 5년 동안에 보시다시피 왼쪽이 발전량, 오른쪽이 용량이 되겠는데요. 태양광이 월등하게 지금 보급 속도가 빠르고 그에 대비해서 풍력이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면 요 위에 박스들이 한 해에 이제 설치된 새로운 신규 설비 보급 용량이 되겠는데, 태양광은 굉장히 그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반면에 풍력은 뭐 거의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논점은 조금 이따 이제 패널에서 많은 디스커션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우리가 한번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데이터들인데요. 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 현황을 보면 신규 설치 용량은 태양광 풍력 토탈해서 연간 한 29%씩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은 한 연간 37%씩 증가를 하는 반면 풍력은 연간 한 5%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된 설치 부분은 태양광이 국내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다 합쳐서 29.1%라는 이러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따질 때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을 따지면 이게 상당히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있고요. 풍력은 그보다 더 큰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연간 4%, 마이너스 4%. 풍력은 조금 늘어났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도 풍력 매출액이 약 1조 9천억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풍력 산업의 규모가 2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한 개 회사의 한 개 사업장의 그 매출 규모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광 풍력 관련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 보급 확대에 따라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고 매출 효과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앞으로 굉장히 큰 국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저희들 산업부 입장에서는 물론 위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래 두 부분이 굉장히 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의 두 가지 현안을 보면 태양광은 스플라이 체인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너지공대에 계시는 박진호 부총장님께서 정리한 것인데, 2021년 대비 2020년 보면 태양광 스플라이 체인에 해당된 폴리시클론, 실리콘, 인고드, 웨이퍼, 쉘 모듈을 보면 업체 수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체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앞쪽 부분에 해당되는 폴리시클리콘이라든지 인고드, 웨이퍼는 아예 산업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셀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 모듈 쪽으로 거의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데이터에 보면 2020년 세계적인 이제 전반 각 스플라이 체인별
플레이어 중에 국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의 뭐 사실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돼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의 추격형 형태를 선도형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태양광의 현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 풍력 부분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 2022년 현재 보시면 시스템 설계 및 조립 분야 관련돼서도 업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타워 뭐 등등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풍력 시장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이렇게 지금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보급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고민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국은 이제 그 북해 해상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업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그 국가적인 계획이 있을 때마다 이게 풍력 단지 옆에 배후 산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같이 갔던 것으로 봐서,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라도 쪽에 대형 풍력 발전 단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할 때 그냥 발전소를 풍력을 몇 대를 까는 것인가, 요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 업체들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마지막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성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갖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를 갖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에너지 작업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수단,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민 수용성 인허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어제 뭐 다른 토론회 가니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우리나라에 앞으로 재생에너지 생산할 때 전기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100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겠다. 해외는 얼마 정도인가? 한 20원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원과 20원 수준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고 산업적인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다. 산업은, 태양광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스플라이 체인에서 앞쪽 부분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스플라이 체인의 로컬리제이션을 위한, 그러니까 국산화의 모든 스플라이 체인의 로컬리제이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뒤쪽 부분에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셀 분야, 셀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듈 분야와 같은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효율화, 대면적화를 통한 어떤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것인가, 이게 국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풍력 산업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단지 관련된 그 배후 항만, 산단 조성, 이래서 가능하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쪽으로 갔거나 저쪽으로 갔거나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은 국가적인 전력계통 혁신입니다. 그래서 유연하고도 튼튼한 전력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전력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혁신적인 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제 친구가 그 어떤 한 기고문에 쓴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이제 나온 그림인데요. 상당히 시사점이 있죠. 탄소 중립 2050은 단지 희망만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미국 사람이 쓴 아티클로 봐서는 미국에도 사실 아직까지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같은 이슈가 어떤 국가적인 비전의 일부로 지금 그렇게 좀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비전의 상황을 넘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속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 방향으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액션 아이템 위주로 정책이나 시장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님과 토론자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세션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장에는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 연구본부장님,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님, 그리고 곽지혜 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님은 영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이나 댓글 쓰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션을 이제 맞이하면서 앞에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들으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세션의 미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딜로이트에서 작년에 한국 경제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저탄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된다. 그렇지만 그걸로 통해서 생기는 편익도 있다라고 했고 그 비용과 편익이 서로 교차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점이 아마 2045년 정도 지금의 이 추세로 할 때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2040년이 지나면서 2045년이 되면은 편익이 커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도 조금 우리가 힘을 내서 추진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세 분의 전문가분을 모셨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박사님, 그 싱크탱크로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싱크탱크로서 에너지기술연구소의 곽지혜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코로나에 그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의견을 주십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이행을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김성원 실장님께서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마 손정납 박사님의 발표에 이어서 좋은 코멘트를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으로 곽지혜 박사님의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곽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손정락 MD님의 발표를 직접 듣고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행에 맞지 않게 뒤늦게 코로나에 확진돼서
본의 아니게 격리 중에 저의 소소한 의견을 영상으로 대체해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던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조금 뒷전으로 밀어두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자원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그다지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MD님께서 국제에너지기구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10가지를 제시했다고 보여주셨는데요. 특히 단기 해결책으로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유럽 가스 수요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해법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스 발전에 의존하는 이상 근본적인 기후 대응은 될 수 없기 때문에 EU도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용량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장기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단기적 공급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겠지만, 기후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궁극적 해결책을 미뤄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인위적인 원료 공급이 필요가 없고 분산 자원으로서 유용한 재생에너지 기술은 극한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 가능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에너지로만 동작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라고 할지라도 국산화율이 저조하다면 또 다른 의미의 공급 불안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GVC라고들 하는데요. 글로벌 밸류체인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산업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또 최근 일각에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급했다, 보급 일변도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 보급을 줄이고 내실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들을 쉽게들 하시는데요. 2020년 현재 재생전력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이슈가 과연 양에 있을까요? 저는 양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재생에너지 확대의 보급의 선진국인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017년에 2030년까지 20%의 재생전력 비중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으나 2020년 현재 이미 2020년에 20%의 재생전력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28%를 넘어섰고요. 65%의 원자력 비중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재생전력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에 그나마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해서 겨우 6에서 7%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가지고 있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이슈가 그 양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 수급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급 확대의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겠죠. 국내 태양광 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의 대량 생산 체계로 인해서 저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가치 사슬의 핵심인 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초격차 기술의 조기 확보가 중요하고, 또 반도체와 같이 태양광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화해서 소부장 산업 강화에도 주력할 때 셀과 모듈 등 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수 시장도 꾸준히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겠는데요. 국내 보급 확대가 산업 생태계에 큰 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외산 제품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제품 비중 확대가 보급 확대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산 제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어체계 구축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저렴한 전기요금, 그리고 풍부한 내수 시장을 통해서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경쟁 방식으로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을 위해 자국 생산품에 세금을 돌려주는 세마라는 정책을 펴는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기업의 셀과 모듈 기술은 오래전부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적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탄소 인증제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한다던가, 제조 분야 투자세액의 공제를 확대한다던가, 국산 부품의 높은 사용률에 대해서는 REC를 우대한다던가 하는 예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격차 기술의 선도적 지원이 되겠는데요.
국내 태양광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술적 토대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고부가 가치 차세대 시장을 위한 집중 투자도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수준별로 이어달리기보다는 원천기술, 양산기술, 실증, 제품 등 그런 것들의 개발이 조기에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믹스 전력 비중 전망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 및 풍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통해 기회를 창출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정학적 요소보다는 기술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되는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 사용자와의 공감에 기반한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대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자연이 주는 에너지의 공급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환부를 생각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 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시장과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들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시장과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탄소 국경세나 아리백 등의 이슈로 이미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비용 편익적인 가성비 좋은 어떻게 해야만 가장 낮은 비용으로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비용 없이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함께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박사님의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입니다. 손정락 MD님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가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에너지 안보 개념이 지금 좀 변화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다시 또 그 개념을 다시 또 부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걸 좀 살펴보면요. 일단 화석 연료 사용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석유나 가스 등의 그런 화석 연료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 확보, 조달, 그리고 이제 비축 뭐 이런 것 등등이 에너지 안보의 아마 개념이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기상 이변이 뭐 잦아지고 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정전 위험이 이제 좀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신뢰도 유지, 그다음에 뭐 보건력 증대, 뭐 이런 형태로 에너지 안보가 약간 이렇게 조금 어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개념이 약간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화석 연료의 그 지배적 사용으로부터 그 재생에너지 활용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환 경로에서 이제 두 가지 모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전력 사용 증가에 따라서 그 지역적으로 어떤 그 신뢰도나 보건력 뭐 이런 차원에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연료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가격 폭등에 따라 가지고 연료의 그 안정적 조달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의 또 중요성이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그 화석 연료 투자에 대한 감소가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에는 다소간의 좀 어려움이 있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이제 화석 연료 투자나 공급 부족에 따라 가지고 화석 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이런 이제 사이클을 뭐 그려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은 이미 확보된 상태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투자를 가속화해서 러시아에 대한 뭐 에너지 의존도를 감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더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경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관련한 계통의 안정성에서는 조금 더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가스 등의 이제 화석 연료로 대체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공급 부족에 따라서 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뭐 약간의 뭐 상충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유럽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향후에 아마 좀 공급 불안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조치도 둘 다 이제 미흡한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아마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곧 닥칠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력 강화는 결국 이제 가격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가격과 개통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주민 수용성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태양광이나 풍력의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상당히 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아직 여전히 전기 요금보다는 지금 높은 이제 발전 단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 가격보다 뭐 물론 더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모델 활성화에도 상당히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의 전기 사용을 대체할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뭐 시장 거래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 단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을 유인하는 제도적 체계를 만들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경매 제도를 도입해서 경쟁을 통해서 비용 하락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력 개통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기존 교류 개통에서 뭐 안정적으로 비교적 뭐 주파수나 뭐 전압을 유지해 왔다고 하면은 사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뭐 어려움이 있죠. 첫째는 뭐 전력 공급 여력이 이제 부족할 경우 대체 자원 확보를 위해서 뭐 ESS나 양수 발전, 뭐 가스터빈이나 이런 이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할 수 있을 건가라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잉됐을 때 어떻게 이제 수요를 개발하고 그리고 뭐 섹터 커플링 뭐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잉여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력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게 가장 이제 관건이고요. 그래서 실시간 시장이나 보조 서비스 시장의 구축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 뭐니 해도 이제 주민 수용성이 가장 뭐 중요한 안건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뭐 협업을 통해서 부지를 개발하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계획 입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그런 구축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공급 측면에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좀 보면요. 일단 우리 전력 소비의 약 55%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는 산업계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 과거처럼 정부가 뭐 주도적으로 뭐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입장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요즘 뭐 아리백 그다음에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ESG 경영 이 모든 것이 재생에너지 설비로 제품 생산을 하지 않으면 향후 뭐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뭐 기업의 생존 문제에 아마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비용 상승은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부담이 있지만 미래 기업 가치의 상승을 고려한다고 하면 대비가 필요한데 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유인 체계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도 따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합적으로 이제 미래 LNG 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좀 우리가 보면요. 그 궁극적으로는 아마 지역 중심의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로 자급자족을 해나가는 체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 에너지는 보완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좀 대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신규 송전망 확대는 결국 이제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늘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주민의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자급자족 그다음에 잉여 전력도 좀 판매를 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은 또 보완 공급으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우리가 여전히 이제 그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실증이나 이런 이제 활성화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뭐 경제성이 발목을 잡고 있고요. 안정적 공급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 이제 기술 개발하고 설비 운영에서 상당히 좀 실증을 해보고 이거를 이제 가능하도록 시장이나 제도의 획기적 변화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하도록 시장 설계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 곽지혜 소장님하고 이유수 박사님의 코멘트만 해도 이따가 손정락 박사님이 코멘트를 해주실 때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따가 좀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실장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의 김성훈 실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오늘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주제로 오늘 그 행사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손정락 MD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손 MD님께서 특히 제시해 주셨던 부분 중에 에너지 정책의 3대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그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부분은 우리 그 재생의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핵심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해 주셨던 보급 시장의 확대가 결국은 산업의 과실물로서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 상당히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에너지 안보 문제가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값싸게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의 93% 이상을 해외에 수입해 오는 국가입니다. 굉장히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국가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손 MD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해외에서 이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어떤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손 MD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 재생에너지가 이 주류 전력 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2011년 기점으로 한 해 동안 준공되는 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이 태양광 풍력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2020년 기점으로는 83%까지 한 해 동안 준공되는 발전소의 83%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차지하게 된 거죠. 최근 이제 프랑스에서 대선이 끝났죠.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공약을 보면요, 프랑스의 강점이 이제 원자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정책인데요. 이 원자력의 어떤 수명 연장이라든지 신규 건설도 강하게 가져가면서 아울러 재생에너지 쪽도 강하게 하겠다. 2050년까지 한 50여 개소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태양광 시장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확대하겠다. 이렇게 주요 환경에너지 정책으로 발표를 하신 바 있죠. 그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 의존도가 50%가량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상당히 좀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말 출범한 숄츠 정부에서요, 최근에 이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03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로 총 전력 수요의 80%를 충당하고 2035년까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를요, 자유에너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그 뭐야 경제의 탈탄소화 형성의 토대가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 가스를 이제 원활하게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도덕적 의무라든지 장기적인 환경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국가 안보라든지 단기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일은 뭐 2030년까지 뭐 태양광을 뭐 215기가와트 설치하고 뭐 육해상 풍력을 145기가와트까지 설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국가인 어떤 독일과 프랑스에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이 마지막 보고서가 지금 발표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이제 IPCC 보고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95개 유엔 회원국이 이제 만장일치로 이렇게 동의한 내용만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감축량이라든지 비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좀 우위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래를 보고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석유라든지 석탄, 가스 이런 쪽에 이제 저장 비축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태양광 모듈 같은 걸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비축이라든지 이런 의무, 자원안보 기본법에 어떤 반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의 어떤 자원안보 개념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기술 주권을 필두로 한 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이유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수용성도 보면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손 MD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보급 시장이 늘면 국내 산업 여건과 제조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인원이 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보면 결국은 이 태양광과 풍력의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큰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풍력도 뭐 GE라든지 베스타스, 지멘스 이런 미국 유럽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상당히 주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텐데 태양광을 보면 뭐 텐덤 전지라든지 이런 고효율 태양광이라든지 뭐 칼라 BIPV 이런 미래의 영역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소 검증제를 필두로 해서 저탄소 생산 기술을 보다 더 고도화시키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보다는 더 많은 과제가 있는 것이죠. 시장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핵심 부품의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대형 풍력 터빈의 개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과 관련된 제반 기술의 확보도 상당히 시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국내 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어떤 보급 지원 제도라든지 보급 시장도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인근의 배후 항만과 배후 산업단지가 있어야지만 해상 풍력이 활성화될 수 있고 향후 뭐 수출 전진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태양광은 개별 기업 단위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팀 코리아 개념으로 이 산업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협업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하는 내용이고요. 전력 개통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죠. 개통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개통에 대한 어떤 선투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개별 발전소의 그 개통 기여도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평가해서 입찰할 때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통 사장이 그나마 좀 괜찮은 지역 중심으로 보급을 먼저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상당히 좀 큰 문제 해결이 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좀 유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생에너지 개발할 때 일단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돼야 된다. 집착화 단지라든지 계획 입지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 보탬이 돼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수용성 이슈가 그나마 좀 약한 어떤 영농형이라든지 건물형, 산단형이라든지 BIPB 같이 기존 부지나 건축물을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먼저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허가 부분도 상당히 좀 시급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 태양광이 설치되는 주요 그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 대부분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 이격거리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에 대비해서 사업 소요 기간이 2배 이상 더 걸립니다. 그 주요 원인은 부지 발부부터 시작해서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법의 설치도 좀 속도감 있게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런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라든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국경세나 세 번째로는 이제 탄소 국경세나 이제 아리백 이런 쪽에 이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반도 만들고 지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곽지혜 연구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거의 최하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세에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현장에 맞는 재생에너지의 적용 기술의 어떤 개발, 확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도 아리백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탄소 국경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전력 부분 외에 건물이나 교통 쪽에 또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적용 또는 역할 확대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주요 축으로 무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전기화가 가속화되는 건데요. 건물 교통 분야는 100% 전기화를 할 수 없는 분야죠. 따라서 RFS 제도라든지 이걸 통해 강화시켜 가지고 재생에너지 적용을 확대한다든지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된 청정수소를 활용해서 수소차라든지 어떤 전기차 시장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노력도 필요하고 이제 청정수소 열 부분, 난방 부분은 일단 전통 신재생 열에너지인 태양열, 지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청정수소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에너지를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섹터 커플링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다 보니까 앞에 세션에서 좌장을 맡으셨던 황진택 교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에너지의 전문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이제는 이게 조금 더 눈높이가 낮아져서 일반 국민과 소비자분들한테 공감대를 좀 얻도록 하려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가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정락 박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더 들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뭐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대중 신화적인 용어에 그렇게 익숙지 않아서 저도 상당히 좀 오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마음에 찔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세 분 패널 분들하고 특히 조영선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거나 혹은 좀 터치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께서 그 딜로이트 보고서를 말씀하실 때 터닝 포인트를 2045년으로 이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비용과 편익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에너지 MD로 일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전에는 사실 경제학자들과의 교류가 제일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너지 경제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편익이란 게 뭔지를 조금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 정책에서, 그러니까 산업체는 뭐 그 편익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 정책에서 편익에 대한 가치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에만 집중을 해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편익이라는 이슈가 너무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 효용성, 특히 R&D 같은 게 R&D의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 그 분자에 해당되는 생산성 분자에다가 이 편익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곽재희 소장님 말씀하신 태양광 국가 성장 동력화 이슈와 관련돼서 셀 앤 모듈 기술이 지금 국내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특히 셀 같은 경우에는 세계 효율의 최고점을 찍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상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그 스프라이 체인에서 앞쪽 태양광 스프라이 체인은 다 무너져가고 있고 뒤쪽에 그냥 맥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전체 스프라이 체인을 다 키울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분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면서 태양광의 모든 밸류 체인을 국산화시키겠다라는 정책으로 돌았었고요. 미국도 작년부터 이제 바이 아메리카 정책 때문에 모든 스프라이 체인에 이제 그 로컬리제이션 이슈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큰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 MD로서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유수 박사님 말씀하신 그 유럽 대비 한국의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두 가지 이슈,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확보 혹은 개통 안정성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성 확보는 이유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개통 안정성 이슈는 아직 이슈가 되고 있고요. 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했느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온실가스 정점 이슈가 나왔을 때 재생에너지 유럽 쪽이 1990년을 정점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유럽이 1990년부터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투자를 그때부터 했던 겁니다.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럽은 이미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그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개통 안정성 이슈는 뭐 유럽 또 문제지만 우리는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개통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력 시장 개편, 그 개통 혁신 이런 이슈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더 사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박사님께서 그 소비 측면에서 산업계 입장에서 자체 조달, 그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된 자체 조달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믹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새 정부에 들어가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간의 믹스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혹은 원자력은
국가가 설정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급과 수요 시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개념을 바꿔가지고 특히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RE100이라든지 ESG라든지 CBAM 같은 이슈가 국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시장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텀업 형태의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제기될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믹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우리 특히 이제 김성훈 실장님, 사실 제가 이제 슬라이드 첫 장에서 그 에너지 안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 실장님께서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에너지 안보 이슈를 꺼내면서 재생에너지 이슈를 꺼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 친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 역시 사실은 제가 그 LNG 발전력 가스터빈 쪽에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 안보 이슈를 관련해서 LNG 보급을 확대를 하고 석유 가격을 낮추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재생에너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편입 부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우리가 높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은 LNG와 석탄의 가격 안정화,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의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의 재생에너지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혹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시작이 되고 있는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이슈를 어떤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 혹은 장기적인 편익적인 차원에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중에 20%, 10개 중에 2개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가 됐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에 무엇이 많이 할까 하면은 전기가 역시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현재 20%에서 최소 50%까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에 필요로 하는 그 중요한 전기를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외에도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 또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미래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를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의 거, 그리고 그 수소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할 때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오늘 이 세션에서 얘기하는 재생에너지가 그 기반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100곳이 넘는 바다에서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민들의 반대 시위하고 생태계 파괴가 문제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의 최대 장애물은 그거 외에도 바람의 색이다. 그래서 초당 최소 풍력이 9m를 우리나라는 밑돌고 있기 때문에 풍력, 특히 해상 풍력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성훈 실장님께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해상 풍력의 경제성을 논할 때 최소 풍력을 저희가 6m/s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바람 자원을 보면요, 5.4에서 8.1m/s 요 사이에 있습니다. 중위값은 한 6.2m/s 정도 되고요. 따라서 재생에너지 해상 풍력의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사이트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그 해상풍력의 잠재량은요 41기가와트입니다. 물론 이걸 다 개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해상풍력의 양이 145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잠재량 대비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그 개발 가능성,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상풍력의 장점은 육상풍력보다 이용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30% 이상 이용률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갖고 있는 제조업의 기술 기반, 뭐 제조업, 조선업이라든지 기계, 그리고 건설, 토목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산업을 할 수 있고요. 이 대단위로 또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용 효과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육성해야 될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저풍속 터빈에 대한 기술 개발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풍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해 쪽에 어떤 부유식을 통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겠다. 8m/s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뭐 집적화 단지라든지 주민 참여 사업 같은 것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열매를 좀 서서히 맺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거의 900메가와트 정도의 풍력 사업이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쭉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유망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규수 박사님께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현재 ESG 경영이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 탄소 중립 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앞의 세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수 박사님께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에 세션에서 그 옥계일 차장님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발전 기술이 있는데 그 에너지 믹스를 했을 때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그동안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 중립 이행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이고요. 그런데 원자력도 장단점이 있고 재생에너지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일단 결국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위험성, 그다음에 폐 연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저장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또한 친환경적인 전원이지만 개통에 물렸을 때 그런 출력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굉장히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개통해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진전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제도적으로 운영할 때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전력을 생산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 저탄소 그러니까 무탄소 전원이면서도 기저의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전력 수요가 낮을 때 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원자력의 출력 증감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ESS나 이런 다른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잉여 전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을 잘 조화시키면 일정 부분 조화롭게 아마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의 세션에서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이 있는데요.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좀 보완을 드리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전력 시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쩔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달리기 경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빨리 제대로 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아까도 우리 옥 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력 판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요금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좀 정상화되고 그걸 통해서 발전과 판매 겸업이 규제가 좀 풀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앞에 나오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결합도 하고 여러 가지가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먼저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손정락 박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의 핵심은 전기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유연 전력망 설비를 확충하고 지능형 전력망, 디지털의 혁신적 변화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높이를 좀 낮춰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전력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깊이 있는 전문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힘들고요.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전력망 설비 확충이 왜 필요한가? 특히 재생에너지가 증가되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이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발전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전력망을 깔 때 낮에 피크로 발전할 때 기준으로 전력망을 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피크로 기준으로 전력망을 많이 깔아 놓더라도 실제로 이용 가능한 그런 피크를 쓸 때는 얼마 되지도 않고 중간에 혹은 그보다 이하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력망을 비싸게 돈을 주고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유용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은 전력을 공급하는 측에서 피크의 그 갭을 줄여서 가능하면 평준하게 유지를 함으로써 전력 개통을 피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피크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력 개통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에너지 저장 기술을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투자, 뭐 수소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골치가 아픈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용어를 썼고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기존의 전력이라는 개념에다가 통신이라는 개념을 붙여가지고 전력은 한 방향으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인데 통신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그 양방향으로 통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스마트 그리드 혹은 지능형 전력망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든 지능형 전력망이든 기본적인 개념이 분산 에너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그 소규모의 어떤 독립적인 그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로 이제 한전과 같은 공급단에서 다뤄야 될 이슈고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지능만 좀 내려오게 되면 분산 에너지 부분은 결국은 이제 배전단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투자를 최소화시키기 전에 공급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균등화시켜야 되고 배전단에 들어왔을 사용자의 어떤 용도를 평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심야 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 심야 전력 우리가 돈을 깎아주고 소비자가 밤에 전기를 많이 쓰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대표적인 예인데 아마 그것보다는 그 마이크로 그리드 상황에서 배전단의 어떤 수요의 평준화 혹은 수요의 감축을 위한
앞으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 상당히 많은 투자의 핵심이 AI를 기반한 디지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배전단에서의 수요 감축 혹은 수요 균등화, 요거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슈가 상당히 이렇게 길부가 되어 있고 굉장히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저희 마무리 세션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 짧게 한 1분 이내로,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정부가 곧 있으면은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기후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텐데, 혹시 조금 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조금 한마디씩 건의를 해주실 게 있으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성훈 실장님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그 건의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재생에너지 3020을 시점으로 해서 많이 이제 시장이 커졌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한계라든지 단점도 극복할 수 있는 원자력과의 어떤 조화로운 믹스가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가 일단 그 확대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보급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목표가 낮아지면 결국은 생태계가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수 박사님. 네, 그 오늘 오전에도 그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뭐 시장 중심으로 이제 갈 거라는 뭐 예상은 합니다만은 제가 가장 바라던 것이 그겁니다. 사실 에너지 부분만큼 규제 일변도로 지금까지 정책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뭐 기후 변화 이슈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친환경 뭐 에너지 전원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서 여전히 정부가 모든 것을 지고 규제 중심으로 가서는 앞으로 이런 이제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전원들이, 그리고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그런 어떤 가격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시장 감시라든지 그런 어떤 요금에 대한 감시, 뭐 규제 이런 것들은 별도로 뭐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정락 박사님. 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첫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에너지 가격 안정,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탄소 중립, 요 세 가지 이슈인데, 물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은 어쨌든 세 가지 이슈가 장기적인 이슈라 해가지고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기적 이슈로 해서 우리가 항상 그게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걸 고민할 때 항상 저는 그 말씀드린 것이 정책과 기술과 시장의 조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모든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상당히 필요한데, 정책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가용한 기술이 뭔가를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좋겠고, 기술을 개발할 때는 내가 개발하고 싶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뭔가를 생각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조화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조성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됐지만 저도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 해서 두 바퀴가 계속 돌아가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지금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더군다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언덕을 만나서 속도감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뒤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경제 주체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시민,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나온 2050 로드맵, 거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결국에는 55% 해당되는 모든 옵션은 결국에는 다 일반 시민들의 행태하고 연관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도 선택을 해줘야지만 그것이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보면은 단순히 앞으로 중요해지는 전기가 벽에 콘센트에 꼽아서 전기를 내가 공급받고 그 전기 사용료가 높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갈등, 예를 들면은 밀양의 송전탑 건설하는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 앞에는 부안에서 방패장 문제를 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갈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안 지역에서 석탄 발전소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결국에 가야 할 길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저는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갈등을 앞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도록 현명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가지로서 보면은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좀 전향된 가치지향적인 소비자들의 행태가 바뀌면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뜻깊은 열띤 토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토론을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서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 에너지 포럼 주제는 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포럼에서 논의된 많은 의견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에너지 포럼은 2023년에도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포럼을 적극 후원해 주신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포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신은지였습니다.